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봤어요? 거기는 왜 이렇게 축구를 밤에 해요? 예전에 누가 했더라 이거 감미연. 네? 감미연. 감미연 베이비 씨였나요? 복스. 네. 아 새벽에 해서 볼 수가 없어요. 네.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에 하는 축구는 좀 지금 보기가 어디 어렵더라고요. 카타르에서요? 네. 카타르. 카타르. 네. 자, 하여튼 뭐 축구는 축구고요. 네, 우리 또 경제 뉴스 전해드려야죠. 예,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여드리면은 다우존스는 0.37% 올랐고요. 나스닥은 0.07%, S&P 500은 0.23%가 올랐습니다. 뭐 매크로하게는 별 이슈가 없었어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고 시기 적절한 경로에 있다는 충분한 증거 없이 금리를 너무 일찍 너무 빨리 낮추는 것은 실수가 될 거다. 이거 주로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좋으니까 이 딱 좋은 상황 유지되는 거 좀 봐가면서 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냥 뭐 국채 금리가 뭐 한 4.09까지 좀 떨어져 있는 네. 상황이고 뭐 특별히 별 이슈는 없었습니다. 네. 오보 하나 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간미연 씨 아니고 윤은혜 씨라고. 아 윤은혜 씨인가요? 네. 바로 소송 들어온다는데. 네, 그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감미연 씨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죄라고 하세요. 사죄. 아 예, 사죄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뭐 윤은혜 씨도 대본에 있는 이야기 아마 했다는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건 뭐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그런 사죄드리겠습니다. 얘기. 네. 뭐 소송한다 그러면 안 되죠. 무섭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뉴스는요. 하죠. 우리나라도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 전쟁에 살짝 발을 걸치는 듯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환경부가 어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안을 내놨는데 뭐 전기차에다가 왜 보조금을 줘야 될까요? 전기차에? 예. 안 그러면 전기차 산업이 뭐 비싸니까. 하기 좀 어렵고 비싸니까 비싸고. 그걸 많이 쓰게 하려면 싸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뭐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도. 환경 문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가 성능이 좋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또 배터리가 재활용 가능한 부분에다가 좀 보조금을 좀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환경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 환경부가 공개한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보면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자원 순환성,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서 최대 40%까지 성능 보조금을 깎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리터당 전력인 와트시를 기준으로 에너지 밀도 재고 500와트시 초과를 하게 되면은 보조금 전액을 주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에너지 그 배터리의 물성상 봤을 때 NCM 3원계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보다는 밀도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밀도를 아무리 높여봐야 인산철 배터리는 그 정도까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국 배터리 회사가 만드는 3원계 배터리를 다져야만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해에는 AS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정을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AS를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좀 따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국내 제조사들이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있고 또 주행 거리도 에너지 밀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지난해 일회 충전 150km 미만 주행을 하게 되면 20% 줄였던 주행 거리 보조금 규정이 세분화가 되면서 500km를 초과하게 되면 100%를 주고 400km 미만은 6만 원씩 보조금을 깎아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거는 주행거리가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여기 한번 그냥 같이 보실까요? 예, 요게 최대 400만 원이고 네. 뭐 최대 300만 원, 최대 200만 원인데 주행거리 400km까지는 보조금 차등, 400km 미만은 대폭 축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여기 안전보조금이라 그래가지고 국제표준 OBD 장착 차량 20만 원 전이고 말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차 정기 점검하게 되면은 운행 기록 자기 진단 장치라는 게 차에 달려 있어요. 네. 그럼 그거 저기 어디지? 뭐 공단에서 내라 그러면 그 내면은 그 자기 진단 거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예,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는 건데 테슬라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 OBD 운행 기록 자기 진단 장치를
거기 제출하면은 자기들의 풀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기능의 해킹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그 따로 자체적인 자기 진단 메뉴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우리 OBD 안 달겠습니다. 운행 기록 국제 표준 운행 기록 자기 진단 장치 안 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OBD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내연기관은 다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전기차는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는 OBD가 정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테슬라 거에만 안 달려 있어요. 아. 근데 여기다가 이제 OBD 안 달면 20만 원 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 모델 Y가 가장 큰 불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이 제일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요것들을 네.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 모델 Y가 제일 타격을 입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일단 총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래 보조금 기준이 5,700만 원에서 좀 5,500만 원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보조금 지급하는 차량 기준이 근데 그때 테슬라가 5,700만 원이니까 모델 Y를 5,699만 원으로 낮췄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5,500만 원 내려가면 이제 5,499만 원까지 내릴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테슬라 차량을 좋아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좀 있으실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보조금 개편안이 뭐 비싼 차에 보조금 몰아준다, 국산차 밀어주기다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차에 보조금 몰아준다는 건 뭐냐면은 LFP 배터리가 더 쌉니다. 네. 3원 개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전기차에다 보조금 주는 거 아니냐. 그 우리나라 배터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아줘야지.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딴 나라들 다 자기네 자동차에 자기네 배터리에 몰아주는데 우리는 그럼 뭐 딴 나라 배터리 딴 나라 자동차에 더 몰아줘 그렇다고? 우리나라 거에 우리는 우리나라 배터리 안 쓴 그거는 또 저거 수입 금지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수입 금지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그 보조금 정도는 해야지. 예, 조프로님 워낙 단호하게 나와주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반론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주는 보조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친환경성에다 보조금을 주기로 했으면 네. 이게 우리나라 전기차냐 해외 전기차냐 이게 사실 제도의 취지에는 안 맞아요. 에이. 그게 어쨌든 저도 동의하는데 우리 거 줘야지라는 거 마음에 동의하는데 근데 이게 원래 좀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 어디에도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뭐 미국이나 프랑스는 무슨 선박 운송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준다고. 그럼 배 타고 오는 우리 차는 안 준다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다들 뭐 IRA도 그렇고 중국은 더 심했었잖아요. 아예 그냥 신청서를 안 받아버렸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누구나 다 보기에 약간 자국 우선적인 취지가 담겨 있지만 기준은 이제 친환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제 환경부가 배터리 보조금 관련한 전기차 보조금 관련한 것을 발표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였고요. 다음 뉴스. 이것도 되게 웃기죠.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 거지 뭐. 예. 잘 팔려 그래 저렇게 하면? 이제 올해는 좀 봐야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테슬라가 완전 열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I를 그 LFP로 갖고 와가지고 워낙 저렴하게 나와서 그때 아이오닉 5, 6 거의 못 팔았을 거예요. 워낙 싸게 나와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 대기 수요들이 또 이제 쫙 깔려 있다 보니까 못 팔았었는데 그 올해는 뭐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지만 뭐 전기차에 대한 그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신모델도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 도요타가 그 공중파에 광고를 하더라고요. 예. 보셨어요? 예. 도요타 광고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면 최근에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프리우스. 와, 그 광고를 쫙 하는 거예요. 도요타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만 확실히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좀 뭐 저 한국 그 저 시장에도 좀 사죄의 말씀 좀 전하고. 사죄는 뭐 몰라요. 일본에서 90도 결하고 사죄했잖아요. 자기는 토요타. 네. 아. 같이 좀 해야지.
근데 프리우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힌 모델 같은데. 예, 프리우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혀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먹히는 모델은 아니었다. 그 왜 안 먹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안 이뻐. 예,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차가 너무 안 이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사이즈의 차에 대한 선호가 일단 많이 좀 적어졌고. 그죠. 그 소나타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 그랜저급인가? 지금 제가 본 거는 3,990만 원부터라고 써 있네요. 네. 5세대 그랜저 모델. 급이겠네. 뭐 그렇겠네요. 네. 그랜저 타지. 네, 굳이. 네, 그랜저 하이브리드 얼마나 좋은데. 네. 물론 이제 우리 너무 편파적인가? 근데 프리우스 솔직히 얘 그랜저 하이브리드 탔었던 전에. 내가 딱 한번 몰아봤는데 한번 몰아보라 해서 너무 좋더만. 네. 근데 프리우스는 진짜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있게 못 생겼어요. 안 바꾸죠. 네, 안 바꿔요. 맞아, 진짜 못생겼어. 자, 그리고 다음 뉴스 갈까요? 두 번째는 하림의 HMM 인수전이 매우 무산이 됐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막 했다가 말았다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전문 용어로 나가리라고 그러죠. 저도 이게 새벽에 조금 물어보고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 할인그룹과 JKL 파트너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고 정부 측이 6일까지 한 주주 간 계약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HMM 당분간 이제 산업은행 관리 체제로 유지가 되도록 하게 됐습니다. 뭐 어젯밤 한 12시까지 계속 협상했나 봐요. 근데 좀 잘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는데 네. 원래 동원그룹 제치고 할인그룹이 됐을 때 그럼 왜 무산이 됐는가라고 본다면 그 HMM 매각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매각입니다. 네. 여기서 그 할인 쪽에서 요구를 한 게 이제 처음에 요구했던 부분이 보유 지분은 매각을 하고 영구채 전환 관련한 전환사채가 있는데 그 전환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영구채로 있으면은 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 있고 또 지분이 아니니까 배당을 안 줘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구채는 금리가 좀 싸고 네. 뭐 요렇게 했고 그걸 한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시어머니는 물론 HMM에서 안 된다고 산업은행에서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럴 때 뭐가 또 하나 걸리는 게 있냐면 해진공 해양진흥공사 쪽에서도 영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지분을 가지고 의결권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사회까지 들어오고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국가 해운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서 그냥 뭐 사기업에 그냥 둘 수 없다. 그래갖고 이사도 파견하고 이게 해진공과 해양수산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매물을 사는 입장에서 정부 쪽 입김이 굉장히 강한 이사가 아예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겠다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림 쪽에서는 그거는 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거기서 해양진흥공사에서는 여기 또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해진공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그러니까 HMM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해진공 전원 인원 중에 한 70%는 직간접적으로 HMM 관련한 일을 하고 그렇겠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아예 이거를 다 민간으로 보내놨을 때 그럼 해양진흥공사는 과연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조직 자체도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HMM을 만약에 그냥 아예 민간으로 완전히 팔아버렸을 때 진짜 팔고 싶어 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그러면 팔리는 당사자인 HMM 입장에서도 여기서 그 하림이라는 자기들 보기에는 자기들이라고 얘기하면 HMM 직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 보기에는 좀 작은 회사인 거예요. 자기들을 품기에. 그렇지. 그러면 정말 여기 우리가 매각이 되면 우리가 여기를 지원하는 거야? 여기가 우리를 지원하는 거야? 라는 거. 그러니까 해운업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작아졌을 때 힘들 때 누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란 거는 뭐 현대차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뭐 요런 데를 가야 현대차 같은 데 가면 또 옛날 식구들 또 이렇게 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다 가족이었잖아. 네, 닭이 타조알을 품을 수는 없다 이런 논리군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얘기하면 HMM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참치가 나쁠 고래가 얘기일 건데 어떻게 삼키냐, 그지? 그냥 여기 하림이잖아, 하림. 참치 닭이구나. 네, 공원에 하림. 있네. 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마름질을 해도 대감집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요런 느낌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갖고 이게 서로들 그렇게 막 인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야 근데 저렇게 하면은
저게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죠? 요 과정까지. 그렇지. 유무형의 비용. 왜냐면 저것에 저런 거에 따라서 또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판단을 했겠어. HMM 투자자들이. 주식을 판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하림 주식을 산 사람도 있고 판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진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결정적으로 그럼 왜 나가리가 됐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처음에 그 사자마자 그냥 갖다 바로 팔아버리는 거 안 된다. 락업이라 그러죠. 그렇죠. 락업을 한 5년은 잡아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더니 그 하림 쪽에서는 여기 사모펀드 운용사 JKL이 있잖아요. 네. 그 운용자산의 그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5년 락업은 너무 길다. 그래갖고 뭐 3년으로 줄이자. 그랬더니 그럼 JKL 빠져라. 뭐 이러다가 근데 통상 저 정도면 5년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데. 예, 왜냐면 뭐 규모도 그 크고. 펀드가 예. 통상 한 5년, 7년 정도 이렇게 되거든. 그 3년은 좀 짧다고 보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의지가 별로 강하지는 않아 보였었고 그리고 그 HMM은 결국은 무산이 됐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리고 다시 이게 또 또 뭔 산업을 이슈가 또 있었냐면은 지금 HMM 주가가 얼마죠? 음. 이게 이거 팔자 그러고서 해운업이 좋아져가지고 19,000원이네. 이게 그 팔려 그러자마자 가격이 막 올랐거든요. 아니, 홍해 문제 때문에. 저가 딱 사인하자마자 네. 그 희망봉 돌아가야 된다는 게 터진 거예요. 예멘 부티방문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운임이 2배가 된 거지.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랬잖아요. 15,300원에 팔기로 했는데 네. 지금 시가가 19,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사면은 그냥 시장에다 바로 던져도 4,000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헐값 매각 논란이 날 수도 있는 딜이었어요. 근데 할인은 좀 무리해서라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정도 한 30%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뭐 다들 그 뭐 진짜 되긴 될까 싶었던 딜이었는데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럼 다음 또 다른 저 협상자, 그러니까 또 다른 매각 대상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분위기 봐서 안 팔지 않겠어요? 이런 이 정도 되면? 네. 저 바로는 안 해요. 조금 쉬었다 해 하더라도 분위기 좀 잡아가지고. 그래서- 왜냐면 또 실패하면 그거 추진했던 사람들 덜렁덜렁하거든. 네네. 일단 매각은 결렬이 됐다. 예, 예. 그 의대 정원 문제 어제 나와가지고 좀 네. 빠르게 얘기를 드리고서 뭐 한마디씩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원래 19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4년 전에 한 400명 정도 늘리려고 했었는데 연에 2,000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0,000명을 확충할 계획이고요.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필수 의료 분야, 소아과라든지 아니면 산부인과 쪽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의 소외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의사 1,000명당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47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그나마 비슷한데 충남 지역은 1.53명밖에 안 됩니다. 네. 경북은 1.39명밖에 안 돼서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하고 있고요. 국민 대다수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 찬성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90%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을 하고 있고요. 병원 의사들 쪽에서는 전공의 기준으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무려 88.2%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해서 또 의협이나 이런 데서 입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뭐 필수 의료라든지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의사는 충분하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로 배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시각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보각은 시각에서 내년도에 재수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다라는 시각도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겠네. 여기서 의대 합격선이 최상위 20계열로 낮아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게 되면은 서울의 치대, 한의대, 서울 주요 약대를 합친 규모하고 비슷하고 서울대 자연계 정원보다 많다. 그리고 카이스트와 뭐 광주과학기술대 등 5개 이공계 특수대학원 정원 모집 인원 1,600명인데 요걸 넘는다. 2,000명 넣으면 그게 쭉 빨려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어쩌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의 목표가 의대를 가는 거고 그리고 의대를 못 가면은 그때서야 나는 뭘 전공할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성적이 되는데 의대를 안 갔다 그러면 그걸 다 물어보잖아요. 너는 왜 의대를 가지 않았니? 참 이게 의대 정원 문제가 입시 문제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저기 제일 선호하는 과가 어딘 줄 아시죠? 이스라엘? 네. 뭐 컴퓨터 공학이에요? 심리학과도. 심리학과? 네. 왜? 심리학과? 심리학과 모든 거에 대해서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심리학과를 간 다음에 뭐 의사를 하더라도 뭐 의전을 가든지. 네, 의대는 인기가 별로 없대요. 네, 굉장히 고된 일이고 네네. 급여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직업원연구소 본인 출연분 외에는 보질 않으시는구나. 네? 본인 출연분만 보셔보니까 본다기보다는 그냥 네? 그때 진행을 한 거죠. 듣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그렇대요. 그래요? 심리학과가 제일 인기래. 뭐 전 세계적으로 의사 수입이 뭐 대체로 높은 거는 뭐 맞긴 하지만 또 우리처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도 별로 없다는 얘기도 좀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사실 저희가 네. 어제 우연히 의사 커뮤니티하고 저희 협업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만났는데 네. 지금 의대 정원 문제도 있는데 저희는 모르는 게 이슈가 있더라고. 정부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보면 전문의 그걸 안 따고 그냥 그 개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뭐 이렇게 피부 관리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1년인가 2년 수련을 한 다음에 개원 시기를 늦추는 조치를 하려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또 의사들이 또 그걸 반발한대요. 그래요. 네. 여튼 2,000명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숫자가 나온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잘 갈지 아니면 또 의사단체 뭐 여러 반대들이 당연히 지금부터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여기 유지가 될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뉴스 3은 요 정도로 그럼 정리하고 그러시죠.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